KBS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막바지 단일화 협상이 한창입니다. 서로 오가는 말에는 불꽃이 튑니다. 36억 원 셀프 보상, 땅 투기 논란이 일자 오세훈 후보는 곰탕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박영선 캠프의 여성 3인방을 쫓아내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오늘도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딸려 나오듯이 공직자들의 투기 사례들이 줄줄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최대한의 처벌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해라, 변창흠 장관 사퇴해라 외치면서 공방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 이슈 티키타카에서 논해보겠습니다.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 소식이 들리자 언론에서 즉각 삼성 사법 리스크에 빠졌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지 말지도 내일 결정됩니다. 재판 5분 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3월 10일, 그러니까 4년 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의 함성이 정치권을 굴복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정치권이 화답했고요. 대통령 탄핵에 이어집니다. 홍콩에서 미얀마를 보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인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만 틀면 화가 나신다고요? 아직 갈 길이 먼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많고요. 개혁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 소식이 특히 화난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진우 라이브에서 100일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연은 투기입니다. 투기로, 자, 나쁜 사람들, 투기한 사람들, 특별히 공직자가 투기했다면 호되게 꾸짖어 주십시오. 오늘의 장원 그리고 아차상 뽑아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H 사건 관련해서 검경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네, 이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합동수사부가 아니고요, 협의체입니다. 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예. 다만 검찰이 수사와 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서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1명입니다. 네.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광명 시흥 외에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투기가 있었다는 그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이 인천과 경기도 부천 지역의 3기 신도시의 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가 이 기존 토지거래 건수보다 신도시 지정 직전의 거래량이 두세 배 늘어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두세 배 늘어났으면 의혹이 있네요. 네, 이에 따라 사업 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그래요. 네, 이 인근에 경기 부천 대장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의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도 있는데요. 여기 일대의 토지거래 내역도 경찰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소속 공무원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시흥시 소속 공무원 8명이 이 광명 시흥 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경기도 광명시도 소속 공무원 6명이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LH 직원 서너 명이 이 땅 투기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최초 의혹이 나왔던 광명, 시흥 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 그리고 과천, 안산 등 택지 지구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라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회에 제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부패의 악취가 나는 이 투기판을 끝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이제는 청소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고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끈을 싹둑 자를 때인 것 같습니다. 3057님께서 투기에 대해서 보내왔습니다. 투잡을 하니 기가 막히네. 그렇죠. 공직자가 투잡을 뛰고 있으니 기가 막혀요. 돈은 땅으로 벌고 있었으니 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공직자로 삼행시 보내주신 6804님이 있습니다. 읊어주세요. 투기인가요? 공직자. 공직자. 네, 네. 공짜 좋아하다가는 직장도 잃고 자신도 잃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삽시다. 그래야죠. 이진주님께서는 투머치 욕심 부리는 분들 때문에 기운 빠져 못 살겠어요. 특별히 공무원이 그렇다면 더 기운이 빠지죠. 자, 코로나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0명이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1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경기도에서만 199명이 나오는 등 수도권 확진자도 354명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에서 354명이나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단 소규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이라는 곳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0여 명이 나왔습니다. 작은 동네고 산골이어서 이게 퍼져 있는 동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염 경로가 미공속인데요. 이 관련해서 진부면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크게 큰 집단 감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국내 최대 어시장으로 불리는 부산 공동 어시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10수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격리자가 350명 넘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 어시장 경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어이고. 부산시는 어시장 종사자 1,500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감염 우려 기간에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걱정이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국내 인구 기준 대비 접종률이 0.85% 수준이고요. 2, 3월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57.6%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램지어 교수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위안부 문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가 오늘 역사학 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일본 내 학술 단체들과 함께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램지어의 논문이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선행 연구가 무시됐을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에선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주장만 전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학문적 성과, 이렇게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이건 인권 탄압이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일본 학계에서 늦게나마 그래도 의사를 표하기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인데요. 그래도 이 학술지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발간하려는 모양입니다. 네, 이 램지어 교수의 문제적 논문을 발간하기로 했던 법경제학 국제 리뷰는 공지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이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출판물로 간주되며 세기나와 아카이브 서비스로 이미 보내졌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공개했다는 말인가요? 네, 온라인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학술지 인쇄본에도 해당 논문을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저널은 이 논문의 역사적 증거에 대한 우려들과 관련해서 저자와 논의 중이다라면서도 발간 강행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법경제학 국제 리뷰인데 왜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지 참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무거나 싣는 모양입니다. 학문적 이런 성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 논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오세훈 후보 측은 당장 토론회 일정부터 정하자라는 입장이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 측은 여론조사 등 경선 관련 논의가 먼저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른 셈법 차로 보이는데요. 이 지지율이 상승세인 오세훈 후보는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측의 쟁점 중에 하나였던 경선 방식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당이 요구했던 그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으로 하면 국민의당에서 불리하겠죠. 네, 다만 그 여론조사 항목, 그 정당 기호 표시 여부 등 아직도 논의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언제 진행한다고 합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네. 다만 그 단일화 후보 등록 시한이 그 19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그 여론조사는 17일에서 18일간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간의 충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재직 당시 가족들의 땅을 SH에 넘기면서 시세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 측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두고 곰탕 흑색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딱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충돌도 있었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 측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 있는 새 여성 의원이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면서 내쫓으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박영선 후보는 쫓아내라는 단어는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발언이다라면서 이것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고 종일 우울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해서 그 비판의 꼬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조수진 의원이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참여를 선언했어요. 근데 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재차 선언했습니다. 재차.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다시 참여를 선언했다는 말을 전해드린 바가 우리가 있는데 뉴스 전했잖아요. 네,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용기를 내겠다. 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지금은 백의종군으로 홀로 외롭기 시작하지만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개와 늑대 시간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와 늑대한테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황교안 전 대표가 국무총리였고요. 네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권한대행까지 또 했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성폭행하기도 했죠. 징역 7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교회 목사인데요. 이 지역 아동센터를 함께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08년 이 당시 17살의 청소년을 사무실로 불러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요.
이 청소년의 동생인 14살 청소년도 추행을 했습니다. 네, 이 목사의 파렴치한 범행은 10년이 넘게 지난 2019년에야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 성인이 된 두 사람이 상의 끝에 이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 전과도 있었어요? 네, 지난 2012년 그 11살 아동을 추행해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회개하시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두산중공업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역에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50대 화물기사 A씨가 원자로 설비 부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는 작업을 하다가 부품에 깔렸는데요. 이 부품이 100톤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이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변을 당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적용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의결됐는데요. 이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대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횡령했다죠.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한국기계연구원인데요. 이 소속 직원들이 200여 차례에 걸쳐서 무려 67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여 차례, 67억이요? 네, 이 특허 관련 업무 담당했던 직원 2명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데요.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서 특허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기계연 측이 검찰의 조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내부 제보를 받고 10년간의 기록을 검토한 끝에 횡령 정황을 파악을 했고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특허 비용 관련 결재권자인 실장이 중간 결제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를 가서 부재 중인 상황을 틈타서 대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사기꾼 조이팔이 있습니다. 조이팔의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반환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대구지검은 오늘 수조 원대 유사 수신 사기 사건인 그 조이팔 사건과 관련해서 추징 보관하고 있던 범죄 피해 재산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2억 원이요? 네, 조이팔 그렇습니다. 사건에서 최소 몇 조 원이거든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네. 늦었지만 그래도 한 발을 뗐다니 다행이기도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는 열릴까요? 해외 관중 없이 치러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도쿄올림픽인데요.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어제 조직위원회 등이 도쿄올림픽을 일반 해외 관중 없이 치르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 그리고 도쿄도,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등 5자 회의를 통해서 이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오는 25일까지 이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소될 것으로 봤는데 또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강행을 할 모양인데요. 그 무관중 경기를 치르는 이유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다만 IOC가 각국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스폰서 관계자들은 관전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795님 100일장에 참여하셨습니다. 투기로 나라가 시끌시끌 기 빠진 공무원 사회 바로 잡아야 나라가 삽니다 얘기했습니다. 3777님께서는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기획부동산 땅 투기 집단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468님 투기에서 벌어들인 불로소득 다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주세요. 소상공인 살립시다. 기본소득을 또 여기에서 또 연결하시는군요. 5476님께서는 투기주택공사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기본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안독화님 투철한 사명감 하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분들 이번 일로 기죽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 주세요. 그래야 부정부패 공직자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통찰이십니다. 8652님께서는 투자할 돈도 투기할 돈도 없지만 기다려보면 좋은 날 오겠죠. 주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날 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인데요. 성남에서 청계터널,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까지 정체고 이후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사이 정체 구간에 사고 여파도 있습니다. 안현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8km 구간 밀리고요. 판교분기점 진출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판교분기점 부근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달래내고개부터는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 부근에서 시화대교 쪽으로 1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 정체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받고 있고요. 더 가선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코앞입니다. 여야 단일화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은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정치 공방보다는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기부 장관 했을 때 인터뷰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되니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뭡니까?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그 서울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요즘은 학교가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행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에 뭐 가장 중요한 판가름을 할 것이다 했는데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첫째 아주 강력한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이라고 불리우던 네. 그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이것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이 법이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적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 이 부분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서울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예.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을 투입해서 서울 전역에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감시와 단속을 아주 강화할 생각이고요. 예. 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를 해서 네. 공무원의 사익 추구 행태를 근절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박영선이면 이 부동산 투기는 잘 잡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네. 후보로서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건 좀 선거에서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하시죠? 네, 뭐 저도 화가 많이 났고요. 네. 또 속상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사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해야죠. 이것이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하고 검찰하고 공조를 한다는데 잘하는지 좀 지켜봐야죠. 네. 자, 후보님은 부동산 재산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집이 있습니다. 네. 집 말고 땅이요. 땅 물어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임야나 뭐 개발 지역에 땅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경제부 네. 기자 오래 해서 그거 좀 눈이 좀 밝을 것도 같은 데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이 아주 많던데요. 보상금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캠프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흑색 곰탕이다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저도 이제 어제 천준호 의원한테 들었는데요. 네. 그 오 후보가 그 지금 해명을 하는 부분과 네. 천준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프 보상이요. 네, 셀프 보상을 받았다라고 지금 천준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장 당시의 현직 시장으로서의 올바른 일이냐, 예.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인데 네. 대답은 다르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공약을 이렇게 내놓고 싶고 공약을 들려주고 싶죠. 그런데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윤석열 총장 기사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이용한 선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책 선거를 해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해서 그 정책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그런 기회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을 준비하는 장기 플랜으로는 서울이 그동안에 지난 100년의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그리고 생태 도시로 바뀌어야 건강한 서울로 만들어져야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도시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그런 커다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육이나 육아나 하는 아이의 돌봄에서부터 또 아동 학대의 문제라든가 또 어르신들 돌봄, 또 독거노인 돌봄, 또 치매에 대한 서울시 책임제, 이런 어떤 그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여성 시장이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성 시장 그리고 또 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얘기했나요? 여성의 날 맞아서 네. 3명의 여성 의원을 캠프에서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부장적이고 좀 우울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조수진 의원인가요? 이 사람들을 못 내치는 게 가부장적 아닌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쫓아내라라는 것은 일단 명령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부장적인 거죠. 네. 그리고 누구를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국회의원을 제 마음대로 제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런 그 말꼬리 잡기식 일종의 이것이 바로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 공세고 국민의힘이 지난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 국민들한테 자꾸 각인을 시켜라.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인데요. 저는 이런 정치 공세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피해를 당한 그 상처를 입은 여성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어떤 후보가 올라와야 후보님은 좀 편할 것 같습니까? 저는 특별히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게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녹록치 않은 선거입니다. 쉽지 않죠. 정부 여당 측 그렇습니다. 후보로는요. 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구도는요. 서울에만 몰입하고 서울을 위해서 준비한 후보인가, 예. 아니면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가 그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인가. 네. 이 두 구도는 확실하게 잡혀있는 구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대선 콩밭에 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세훈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박영선의 강점이 있다.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 지금의 조금 전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후보가 예. 과연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다른 기회가 오면 또 다른 일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서울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지난해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저력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 과연 누구냐.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깔렸던 초고속 인터넷망, 전국적으로 깔렸던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강한 행정력을 만들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혁신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저는 이어서 잘 시정을 운영하면 서울의 앞으로의 어떤 위상이 세계의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100년간의 세계의 표준 도시는 뉴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100년간의 세계의 표준 도시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서울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력이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근데 예.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가 골고루 깔려있는 세계의 도시를 찾기가 힘들고요. 예. 이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어떤 디지털 경제 수도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예. 플러스 알파는 디지털 플러스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린요?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린, 네. 녹색. 네. 그러니까 녹색의 비율을 제가 네. 서울의 녹색 비율을 40%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것은 앞으로의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공약은 서울시 대전한 21분 도시 서울입니다. 네. 이 21분 도시라는 것이 곧 탄소 제로로 가는 가장 큰 서울의 큰 걸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21분 안에 아이가 몸이 아팠을 때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산책할 곳이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21분 도시 서울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면 도쿄나 상하이나 북경도 이것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올 11월 달에 뉴욕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네. 뉴욕시장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도 15분 도시 뉴욕입니다. 네. 이 15분 도시 뉴욕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전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절의 주택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뉴욕은 세계의 선도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욕을 선도 도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15분 도시 뉴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서울의 장기 비전, 중기 비전, 단기 비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후보. 이런 후보가 저는 굉장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될 것이고 네. 또 특히 돌봄 영역이 앞으로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성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어요. 설명드립니다. 뉴욕 15분 하니까 그러면 후보님도 14분으로 좀 해주시지. 21분입니다. 서울은 면적이 커서요. 아. 15분에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1분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네.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뿌리 뽑고 디지털 도시 네. 그리고 그린 녹색 도시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대위 대규모로 꾸렸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계속 나오고요. 태영호 의원도 양극화 해소 본부장 이렇게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서로 양진영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도 오늘 이낙연 당대표께서 어제 당대표를 그만두시고
첫 행보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저하고 같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만약에 그 야당에서 단일화를 할 경우 조금 밀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뒤집을 것이다. 뒤집을 수 있는 자신감 뭐다?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들께서요. 네.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지금은 아마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서울 시민의 그리고 서울에 올인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네. 이 지점을 생각하시면 저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두 후보들은 정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서울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이제 이 정쟁 대상이 되면 앞으로의 그 1년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첫째, 방역 문제만 하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저는 서울의 보건의료 부분의 안전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하고도 또 호흡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하고의 그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1년을 그렇게 정쟁과 소모의 시간으로 만약에 버려버린다면 서울은 후퇴할 것입니다. 예. 이 중요한 1년을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박영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백신 접종이 빨랐지만 현재 7만 명에 머물고 있고요. 예. 우리는 늦게 시작했는데 38만 명을 마쳤습니다. 예. 그 38만 명을 마친 이유가 바로 그 정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을 잘 준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K 백신 특수주사기를 대량 생산한 그것도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그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전달 체계나 뭐 시정부와 그 정부가 어떤 잡음과 이런 어떤 그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박영선이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도 거듭 인터뷰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상 어렵다는 얘기 하시는데 두 후보님도 조만간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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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뜨거운 이슈 더 뜨겁게 만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지난주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다큐가 됐다면서요. 오라풀을 다큐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김병민 비대위원 네. 인사하시고 바로 반성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안 계셔가지고요. 예. 네, 저희가 다른 그 변호사하고 했는데요. 네, 최진봉 교수님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그래요? 거 전해드리고 갑니다. 존재감이 없었군요. 아니, 존재감은 확실히 있죠. 아무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네,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영리를 건드려도 정도가 많이 지나친 것 같고요. 이 문제가 과연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에 사건 실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자꾸 시간을 좀 끄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을 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 진두지에서 수사했으면 압수수색 이렇게 뒤늦게까지 들어가면서 시간 끌기 수사에 나섰을까라는 생각하시는 국민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파헤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으면 바로 잡았을 텐데 하는 예. 것은
김병민 위원의 기대일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기대죠.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어쨌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려는 기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국무총리가 폐가망신 네.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 강경한 발언이죠. 대통령도 검찰, 경찰 할 거 없이 모든 수사권 다 동원해서 다 찾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청와대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지자체 다 조사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런 의지라면 저는 뭐 충분히 밝혀낼 거라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차명 계좌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을 밝혀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건 돈 흐름을 보면 된다고 봐요.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돈의 흐름을 보고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들어와 있는 합동수사본부에 들어와 있는 게 국세청, 금융위원회 다 들어와 있거든요. 돈의 흐름을 쫓아라. 저는 이번 정부가 반드시 문제 해결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여기에다 투입했다면 먼지털이 수사를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썼다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병민 의원.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지요? 2017년 대통령 공약 집기 두껍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그 혼신의 힘을 여기에 쏟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년, 2년, 3년의 적폐청산, 지난 정권 수사에 너무 힘을 많이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나게 발등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못 밝히건 아니냐 이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아마 일각에서 말씀 주시는 분들은 윤석열 총장 얘기하니까 윤 총장 수사 그렇게 잘하면 진즉에 하지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식물총장이라고 저한테 하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하지 말라면서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얘기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지세요? 진짜 미어지세요, 김병민 의원님? 네. 가슴이 미어지는 김병민 의원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최진봉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윤 총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말도 하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 검찰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거 부정부패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덮고 넘어서는 큰 문제죠.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민변하고 시민사회단체 이걸 고발하는 바람 이거 수사가 되고 있는데 미리 알았으면 더 좋을 뻔했죠. 정말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타났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뭐 검찰도 그 전에 만약 이걸 밝혀냈다고 하면 검찰 수사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이게 뭐 현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건 1기, 2기, 3기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또 처벌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시절에 이게 일어났으니 현 정부 마무리 지어야 된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뭐 이거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벌하고 또 환수하고 이럴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에서는 LCT 특혜 분양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꼭 선거 앞두고 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LCT 문제가 갑자기 LH 문제가 나오면서 앞자에 L자가 같다고 튀어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임을 맞췄다. 선거를 앞두고 나서 뭔가 분명하게 밝혀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타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이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여야가 같이 손잡고 이 문제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최인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엊그저께 기가 막힌 발언을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호적을 파낼 정도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취해야죠. 어제자 기사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 문제가 딱 나옵니다. 그 뒤로 나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치하겠죠. 발본색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핵심입니다. 거기까지는 동의. LCT에서 지금 양이원영 의원까지 넘었습니다. 그걸 물타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김병민 의원님. 왜냐하면 시기가 물론 선거 때니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비리가 있으면 그것도 파헤쳐야지. 언제 나왔든. LTC에 만약에 문제가 그거 검찰이 무혐의 처리 다 해줬잖아요. 근데 다시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보한 사람이 경찰이다. 그래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경찰에다 지금 제보를 했거든요. 그럼 초창기에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
해가지고 이 시기에 또 제보를 하게 만드냐는 거야. 네. 검찰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번에 경찰에 또 이걸 제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물론 야당에서야 선거 앞두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깨끗이 처리하고 가야 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뭐 1억 2억을 막 대줬다잖아요. 지금 의혹으로 보면 뭘 관계 확실히 모든 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다 파헤쳐서 문제 있는 사람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양 의원 얘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그분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이제 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다 하고 지자체 하고 있죠, 공무원들 하고 있죠, 청와대 하고 있죠, 국회의원만 빠졌어요. 네.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죠. 지금 최진봉 교수님 폭풍 랩을 하시는 바람에 잠깐 지나가다가 라임을 맞추느라고 반말이 한 번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옐로 카드가 들어갈 죄송합니다. 수 있습니다. 친해서. 네, 안 됩니다. 친해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4님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검찰총장이 수사한다고 수사를 잘한다고 어떻게 장담하나요? 얘기하고요. 6355님께서는 윤 총장이면 LH 투기도 청와대 관련 있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얘기합니다. 아니요. 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 6081님께서는 개콘보다 더 재미있는 코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네, 62년째 살고 있지만 이 양반들 62년째 정말 재미있는 양반들이요. 허허. 그런데 감사합니다. 지금 재미있는 양반들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진지합니다. 김병민 의원 진지합니다. 진지합니다. 자, LH 투기, 땅 투기 의혹과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이게 지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직을 다 유지하면서 나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임기 2년의 그 검찰청법에 따라 보장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떡하니 나가라고 떠밀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중수처 설치까지 실질적으로 여건이 압박하고 있는 과정에 윤 총장이 딱 직을 걸고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경고했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LH 사건이 떡하니 터집니다. 하루 만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얘기하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부패 완판 얘기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이 문제가 혹시 불거졌는데 그럼 윤 총장이 그쪽에다 부동산 투기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검찰 조직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을 보니까 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엄정한 검찰이고 공정 아니야? 이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직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나온 자연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매우 자연스럽겠죠. 공교롭게 시기가 아주 딱 찰떡궁합처럼 맞아떨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최진봉 교수님. 아니, 김병민 의원께서 그걸 맞추신 거죠. 라임을. 네. 그러니까 맞아떨어진 게 아니고 아니 하루 만에 그걸 기획해가지고 부패를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부패가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있어서 잘 되고 없어서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또 저는 윤 총장이 나가면서 부패 완판이라고 한 것도 저는 동의 못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아니면 수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경찰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하는 건 완전히 못 믿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 총장 나가면 모든 게 없어집니까? 저는 수사하는 기관, 수사 또 검사들도 있고 윤 총장과 생각이 다른 검사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부패가 판을 친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나간 지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자꾸 전직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이러는 것도 저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봐요.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몸값을 키우고 본인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계속 받고 본인은 어쨌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어쩐 이런 정의라고 하는 개념의 관점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신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장이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퇴임하자마자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이거는 사회에 그닥 도움이 되거나 건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주주의와 정치 기본 관념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맞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 2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걸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서 싸우자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고 법으로
180여석에 달하는 집권당이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검찰 조직 무력화시키는 법이 처리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국민들께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입만이 무기로 남아있다면 그 입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딜레마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조직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국가 권력에서 부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점심을 윤석열 총장하고 드시고 오셨어요?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최지봉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네. 김병민 의원님 말씀이 맞으려면 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컨대 왜 이런 법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법도 그래. 제가 이 문제 꼭 얘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공식 발의도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럼 당론으로 정해서 그걸 밀어붙였습니까? 아니, 일부 의원들이 TF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본인의 사태의 빌미를 삼은 거, 명분을 삼은 것도 저는 윤 총장이라고 생각해. 저는요, 윤 전 총장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나가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고점이다. 주가로 하면 따상 정도를 칠 수 있다. 이래서 판단에 저는 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번 김병민 의원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거 저는 반대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이렇게 막 이걸 키우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이유라고 보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도 보세요. 투기 의혹에 대한 공정해야 할 게임의 누리로 조작되고 있고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이게 검찰의 업무나 이 그 중대범죄수사청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만두지 않지 얼마 안 되시는 검찰총장이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나왔잖아요. 이제 자연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품을 수 있을까요? 아, 윤석열 총장을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까지 나 대권에 출마하겠다, 나 정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했죠.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내리는 이유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난 숱한 기간 동안 우리가 얘기하고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게 많거든요. 네. 이슈 티키타카 2부에서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은섭이를 학교에 보내는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엄마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은섭이를 키우고 싶었던 아빠.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늘어난 사채빚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초등학교 내내 들고 다녔던 해진 가방을 메고 중학교에 들어간 은섭이. 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아빠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의 손을 잡아준 건 은섭이었습니다. 아빠에겐 내가 있다고, 사랑한다며 밝게 웃어 보이는 은섭이 덕분에 오늘도 아빠는 용기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늘은 구름이 적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대기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대기가 정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점차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세종과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 전북, 제주권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내일도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전 중에 수도권 지역에 매우 나쁨 단계의 아주 탁한 대기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도 서부권과 충청남도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방과 전라북도 내륙 지역도 안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내일 저녁 제주도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전라남도 지역까지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충청 이남 지방 금요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상 2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5도, 부산 16도 등 전국은 13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4.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7363님께서 아무리 빠른 랩이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더 빨리 말씀해도 됩니다 하면서 래퍼 진봉 교수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문자인데요. 최진봉 교수님이 예. 미국에서 신문방송학 공부하지 않고요. 랩을 전공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교수하는 걸로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2014님께서 날카로운 검찰 수사가 자기 식구들 조사할 때는 왜 이리 무딘지 이건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검사 수사할 땐 또 열심히 하니까 이게 선택적 정의.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김병민 의원님. 그래서 공수처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철저하게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패에 관한 문제들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좀 존중해야 되는데 중수청이 웬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김병민 의원은 하나 받고 또 두 개 더블로 갑니다. 저희는 방송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더 많이 말이 빨라졌는데 4월 재보궐선거로 와 있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의 기세가 엄청났었는데 그 기세를 잠재운 오세훈 후보. 계속해서 김병민 의원이 오세훈 후보의 기세 만만치 않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병민 의원님.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강점은 중도적인 이미지 그리고 시정을 경험해봤던 능력 이런 게 있는데 약점이 당내에서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좀 약해요. 그걸 나경원 대표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꽤 많은 표를 가지고선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넉넉하게. 가산점을 10% 주고도 이긴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 국민의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은 또 아니거든요. 한 명의 후보로 정리가 된과 동시에 야 똘똘 뭉쳐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선대위 꾸려졌습니다. 분위기가 일어서 오늘 선대위도 발족이 되고 그동안 진짜 우리 당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인가라고 생각이 외부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분들까지 다 뭉쳐갖고 오세훈 후보 만들자 이러니까 갑자기 기세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과 경쟁력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정을 5년 이상 경험해본 인물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겁니다. 조순 후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년 이상 하셨네요. 5년 이상. 5년 이상.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1년짜리 서울시장은 시작하자마자 4월 7일 선거 이후 4월 8일부터 1년 동안 무너진 서울시정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굉장히 센 행보들을 이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선 후보입니다. 재선을 그렇죠. 한 서울시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 서울시장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업적을 남겼다고는 할 수...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러나 성공적으로 마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그 투표하자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걸 또 나경원 후보도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한 서울시장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경험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또 잘한 일도 있어요. 다산 콜센터 같은 거 만든 거 이런 거는 잘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저는 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그 투표에 던진 거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보편복지나 선별복지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제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더 적합한 것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빛둥둥 섬은요. 네. 그건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에이 좀 둥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 혹시 주진우 라이브에 나왔나요? 안 나오셨어요. 한번 인터뷰를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가 알던 오세훈 시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9년의 세월 동안 오세훈 후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 오세훈 후보가 가졌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시장으로서의 넉넉한 경험들은 그대로 탑재하고 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험난한 정치 여정을 겪어서 네.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한 문제들과 과거의 과오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1년 주어만 주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열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과거의 과오를 딛고 새롭게 올라서는 오세훈 후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저희도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네.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불러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요?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요. 그 말이 어떤지 네. 누가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자, 저희 모시고 싶어서 계속 지금 네.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성님께서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최종 후보는 안철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단일화 협상이 잘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과거처럼 뭐 서로 간에 기싸움하고 이런 모습 별로 없을 겁니다. 단일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과연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국민의 힘이 모이는 후보가 될 겁니다. 국민의 힘이 모인 이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뭐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누가 되든 저는 뭐 별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었던 지지율에 비하면 오세훈 후보는 엄청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죠.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럼 오세훈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는 점이 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도 해볼 만하다 이제는. 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아마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박영선 후보한테 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피해 호소인 얘기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가부장적이다면서 좀 그 박영선 후보가 대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후보였죠? 조수진 후보가 이거 쫓아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부장적이다 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가장 넘어서야 될 어려운 고비가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 때문에 치러지게 되는 이번 선거의 어려움들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딛고 넘어가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나와 있는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 피해 호소인 발언 때문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에게 큰 아픔을 줬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복기해 보면 학폭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것도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의 아픔들이 계속 기억난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딛고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면에 내세워갖고서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지는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넉넉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계속 사과가 뭐 진정성부터 저는 사과를 한 건 분명해요. 박영선 후보가 여성의 날 맞아서 진정으로 사과했잖아요. 민주당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리고 분명히 피해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했어요. 저는 그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봐요.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건. 그다음에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물론 남인순 후보도 나중에 입장을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피해를 당한 분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인권위 결과가 나와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바꿨다고 하면 저는 물론 뭐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본인의 태도를 바꿔서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또 그분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만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우리가 2차 가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학교 폭력 문제에서 내가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미안 그러고 나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상대당 후보가 지자체장이었어요. 지자체장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임야에서 이게 보상을 받았어. 수십억을 받았어. 35. 그렇다면 36억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자, 오세훈 후보의 보상비, 내곡동 임야 보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병민 의원은 어떻게 드리블 할지 볼까요? 이 땅이 언제부터 갖고 있었을까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1970년에 상속을 받았던 땅인데 이 땅이 실질적인 토지에 대해서 규정이 됐던 때가 언제일까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미 2010년도에 정리됐던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병풍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그 얘기할 시간이 좀 있나요? 네. 30초만. 2020년 선거를 앞둔 2019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리레오에 나와서 검찰에 대한 노무현 재단의 그 계좌 열람을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서 유시민은 왜 나와요? 2020년 4월 선거를 앞둔 때이기 때문에 그때 되게 중요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이 이슈가 총선에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 다 거짓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것은 과거 김대엽 병풍 사건의 DNA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하면서 본인이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내곡동은. 그러면 편지를 일부러라도 안 보내야 돼 생각해. 국토부에.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 이 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임대주택으로 해놨던 건데 임대주택. 법령이 개정돼 갖고 SH가 하는 거를 중간에 서울시가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돼서 자동으로 되면 그건 오케이. 근데 그걸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하면 국민주택이었고 이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SH에서 한다고 하면. 근데 이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공문이라고 얘기할게요. 편지가 아니라 공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내는 거는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보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냐는 거죠. 제 말은. 오세훈 후보의 땅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 그대로 내곡동 가보시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들을 밟아서 사인한 것뿐인데 그걸 만약 하지 말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절차에 대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소지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이 문제를 오세훈 후보가 의도적으로 자기 재산을 위해서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거 100%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규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내곡동 땅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까? 내곡동. 내곡동 사저. 네. 그렇죠. 근데 내곡동 땅을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을 가봤더니 그때 저 위에 산에 골짜기에 이상득 전 의원의 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그 땅이 또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내곡동 터가 좋아요. 터가 좋습니까? 제가 서초에서 지방원에서 내곡동 잘합니다. 아, 그렇죠. 좋은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4월 7일인데 재보선까지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 정치 성격상 그 다음을 잘 안 봅니다. 아, 그래요? 4월 7일 보궐선거를 이겨내라는 명령을 받고 비대위원장을 한 것 아닙니까? 한 달인가 2달 정도 전까지 봐도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도 못 내네?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덧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고 봐라.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의 후보로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만약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말처럼 뚝심 있게 끌고 간 국민의힘 후보의 2개의 선거 승리가 되게 된다면 아마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공을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역할들을 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 곳이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 입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2군데를 다 실패하면 뭐 그건 100% 제가 볼 때는 흔들기에 들어갈 거고요. 한 곳이라도 패배해도 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흔들어서 어떻게든지 나가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근데 이슈 티키타카 시간이 거듭될수록 김병민 위원의 자신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판세도 국민의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심은 워낙 무거운지라 저희가 하루하루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LH 사건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선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인사해 주세요. 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나서다가 그러다가 또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1월 6시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환기 실시하고요. 공기청정기 등 필터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잘 계시죠? 여의도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가 뭐다 하고 아마 SNS 통해서도 LH에 대한 분노 쏟아내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정계로도 결국에는 LH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야 된다.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족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어요? 네, 국회 분위기가 좀 사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의 가족과 직계존비속뿐만이 아니라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자체장과 시의원의 본인 배우자까지 전수조사해서 걸리게 되면 영구 제명하는 식으로까지 강력 조치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혹시나 가족 중에 내가 모르는 투기를 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고민하는 모습들 국회 곳곳에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 투기, 부패 끊겠다, 이해충돌 방지법 빨리 통과시키겠다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정말 주변까지 가족까지 다 파헤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의혹이 나왔어요. 네, 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2019년에 3기 신도시 광명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9년에 광명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 이거 의심받기 딱 좋는데요. 일단은 모친이 구입한 시기는 양이원영 의원이 당선되기 이전입니다. 예. 그리고 모친이 사들인 지역 자체가 광명시흥의 이 신도시 지정구역이 아니라 그 인근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랬대요. 지금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그렇죠. 게 이것이 투기냐 아니냐, 투기성이라면 일말에 의원도 책임이 있다라는 분위기라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양이원 의원이 몰랐다, 그리고 매각하게 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 여당 의원 가족 투기 의혹까지 들어갔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몰랐다면 면죄부가 되느냐 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2507님께서 여야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요.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주변도. 그런데요, 부산에서 해운대 LCT 티켓 분양 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광명 신도시 나오고 방금 전에 오세훈 후보 얘기 나오면서 지역마다 또 헷갈리실 텐데 네. 부산에서는 2015년에 LCT라는 높은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을 할 때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가 됐고 특혜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2015년에 한번 얘기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크게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제보자가 그때 검찰에 고발한 사람들 말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검사장, 법원장까지 포함된 어떤 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그 100명의 리스트가 값 나가는 물건을 미리 빼돌려서 준 그런 리스트다라고 부산경찰청에 접수를 했고, 이게 이제 경찰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당시에 유력 인사라고 하면 여권, 그러니까 당시 여권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야권 인사들일 텐데 네. 철저하게 파헤쳐서 LH 이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산 얘기까지 이제 가세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산 LCT가 그게 그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건물을 사는 사람 외국인한테는 영주권을 줘요. 그게 법무부에서 도장을 찍어줘서 굉장한 특혜를 줬다고 하면서 생길 때부터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다고 수사를 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뭐 뾰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또 봐줬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다 이거. 자기네들 불리한 거 나오니까 LH 나오니까 이거 LCT로 물타기 그렇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부산 부동산이 또 굉장히 서울만큼이나 굉장히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선거 앞두고 LCT 얘기 다시 나왔다 하면 이제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다시 재조사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네. 서울에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당시에 검찰 공수처 수사 맡겨서 다시 그때 검찰 수사 제대로 했는지까지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이럴 줄 알고 부산시 현직 의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 다 해봤더니 그때 LCT랑 관련인 사람 아무도 없다. 물타기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요. 국회의원도 한 명 구속됐습니다. 그랬죠. LCT 사건으로. 7382님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의혹 전혀 없으시죠? 얘기하는데 예, 저는 뭐 땅 한 평도 없어요. 어디 저는 산에. 들어오면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한 게 그 지나가다가 도로에 맨 땅에 나무들 빽빽하게 심어 있는 거 왜 저기다가 자라지도 않을 나무 심었지라고 했는데 그게 투기와 관련돼 있다는 그렇죠. 거를 이제 알았다면서. 이제 알았어요? 네, 기자인 저도 그런 정보는 정말 없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에 뭐 산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네, 아까 아니요, 네, 잘하셨어요. 3641님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 싹 다 조사해야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번 기회가 부동산 투기를 일수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6726님께서 부동산 불법 투기자를 국회의원마저도 적용하면은 국회의원 절반 이상 날아갈 거요. 절반 이상 이 부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밀리면 끝이다. 선거 앞두고 밀리면 끝이다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제보로 시작된 사안이지만 나비 효과처럼 퍼져서 각종 투기 의혹들이 국회로 접수되고 아마 선거까지 매일매일이 시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는 무조건 LH. 선거 때까지는 LH나 투기 의혹으로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8672님이 내노란불이 아니라 이거 부동산 투기 관해서는 나불너불 아닙니까? 나도 불륜 너도 불륜 아니요 다 그렇게 투기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자 국민들이 투기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자고요. 일벌백계 하자고요. 자 투기 의혹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변 장관은 이제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019년과 2020년에 LH.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LH 투기 사건이 일어난 그 기간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사건의 책임자로서도 어떤 얘기 하나 들어보자라고 해서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현안 질의를 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사실 변 장관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과연 LH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 장관도 책임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일부 직원이 일탈을 한 거다. 그리고 아이고. 제대로 정보 모르고 우연히 투자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거 관계 장관으로 그다음에 관계사 사장으로 이 얘기는 아주 부적절하네요. 그런 것이 저도 굉장히 분노를 한 것이 사실 이 LH 현재 직원들 혹시 연루됐을지 모르는 직원들은 일벌백계할 것이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조사에 성실히 임할 텐데 현재 장관이자 전 수장이 일부 직원들의 얘기다라고 한다면 누가 조사에 제대로 임할 것이며 이 조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믿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보를 알고 투자했느냐 모르고 투자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을 내는 그런 그렇죠. 지표가 되는데요.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네.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서 향후에 변 장관이 내놓는 뭐 부동산 정책들 믿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실제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니까 네. 뭐 경질 목소리 나와야 네, 된다. 뭐 이런 있습니다. 얘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당장 경지를 고려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일단 이 일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LH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두둔하는 방식으로 가면 변 장관에게 더 큰 후폭풍이 오겠지만 LH 내부를 잘 아는 만큼 이번에 수장으로서 제대로 조사부터 임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변 장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이게 굉장한 변 장관한테는 경고점이 되겠죠. 네,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 부동산 투기를 일소한다면 잘 뿌리 뽑는다면 변 장관의 업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전에 있던 장관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을 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부터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자. 근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아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으면 검찰이 있었으면 이거 수사 금방 했을 텐데 이런 보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워낙에 요즘 이슈긴 하지만 실제 과거 1, 2기 신도시 때도 지금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수사들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검찰이 지휘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6대 중범죄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키를 잡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력이 경찰의 그렇죠.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고요. 국가수사본부가 처음 출범하고 첫 대형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야가 애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도 워낙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을 배제하고 이렇게 수사하면 결과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빨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세워서 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매일매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당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합수본에 전문성 갖춘 검사를 파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6대 중범죄는 아니지만 만약에 조사를 하다가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나오면 바로 이제 공무원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검찰도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 네거티브성으로만 서로 계속 주고받는다면 아마 국민의 성난 민심이 LH에서 국회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고 정부 여당에서는 서로 책임을 묻는 거, 국민의힘에서도 서로 책임 묻는 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전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어요. 네. 한 번 선언했는데 조용했어요.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좀 반응이 어때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계 복귀 선언했는데 무반응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무반응은 아니었으나 좀 너무 약했죠. 정치인이 뭐 복귀를 선언한다, 국회에 네.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여야에서 이 정계 복귀가 시사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상대당은 막 반대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라고 안타까운 분위기를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제 왜냐하면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보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 텐데요. 오늘 이제 황 전 대표가 SNS에서 복귀를 한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개인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 누가 억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에 쳐버렸네. 딱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네. 것인데요. 이제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류보다는 과연 지금 황 전 대표가 복귀를 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에는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총선에 참패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다시 선거를 앞두고 복귀를 한다. 그리고 우파 이미지가 워낙 강한데 지금 이제 중도로 외연을 넓히는 국민의힘에 도움될 거냐. 네. 이게 좀 아무래도 물음표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너무 무반응이어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워요.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복귀를 한 시점이 선거도 있지만 야권에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또 네. 이제 대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것들을 또 기치를 내건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판단이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행보 지켜봐 보죠. 0385님께서 근데 땅 사는 게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땅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는데. 그렇죠. 투기가 문제죠. 투기. 불법 투기하거나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차분하게 조사하면 수사하면 되는데 뭔가 정치적 광풍이 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매매 자체가 무슨 불법적인 범죄처럼 처분된다면 안 되겠죠. 네.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그 관계 정보 이제 여기가 개발돼 그래서 몰래 사서 이거 투기하고 이런 거는 뿌리 뽑아야죠. 몰래는 아니죠. 조용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면 되는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철이어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KBS 김비치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작업은 끝났는데요. 통행량 많은 퇴근길이다 보니 정체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 정체되고 있고요. 더 가선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정체고요. 판교 분기점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진입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여파로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쪽으로 속도내기 어렵고요. 양재에서 한남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바란 부근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 구간 밀립니다.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나 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도 밀리고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310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5개월 만에 열리네요. 네,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일 날 재개가 되고요. 지금 주요 혐의들은 뭐 다들 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승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네. 시세 조정을 했거나 회계를 잘못했던 것 이런 부분인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알았던가 몰랐던가 그 과정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 뭐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 들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 재판이 어떻게 됐던가 하고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거 우리가 네. 계속해서 삼바라고 나오죠. 불렀던 그 재판이 아직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한 번 있었고요. 예. 이번에도 사실은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네. 정식 재판은 아니고 아니 5개월 동안이나 뭘 했을까 참 기록도 굉장히 많다고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못 열렸다고도 하고 또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좀 기다렸던 부분도 있을 것 같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말고 관련인들은 구속되거나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증거인멸,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뭔가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고 예. 1년 넘었죠 이미. 그렇죠. 지금 복역 상황도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재판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한 재판인데 시세 조정 그리고 분식 회계. 분식 사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그 중간에 증거 인멸도 있고요. 회계 법인 그리고
신용평가기관한테 조작하게 했던 부분, 국민연금을 또 움직여가지고 삼성 편을 들게 했던, 삼성 편이 아니죠, 이재용 부회장 편을 들게 했던 이런 부분이 재판이 시작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다툼이 클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건은 올로와 나싱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올로와 나싱. 대부분 아마 변론 과정에서 이재용 측은 몰랐다라고 일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국제법에는 이게 맞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냥 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다. 알아서 부하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고가 됐는지 인지를 했는지 사실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큰 쟁점이 될 거고 다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인정되면 거의 다 인정될 거고요. 아니면 아예 무죄가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이게 무죄가 가능하다고요? 무죄 주장을 했었고요. 이미 수사 과정에서 수사 심의에서는 이거 혐의가 없다고. 심의위원회는 모르시는 분들인데 전문 금감원 증손이 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의외로 단순하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난 몰랐다 전략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승계한다는 과정을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좀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와병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덜 끝난 상황에서 승계 작업에 들어갔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상속으로 가버리니까 바로 정리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수 아닌 실수가 좀 나왔을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 직원들도 예전과 달리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직원들이 좀 생겼다라는 변수가 될 겁니다. 2306님, 주진우 경제를 생각해라. 예, 알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해서 제가 삼성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2081님, 지겨움에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하이드님께서 형사합의 25-2부 박정재, 박사랑, 권성수 판사는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요새는 재판을 보면요, 판사를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이 재판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권성수 부장은 이미 이제 이 재판부에 있었던 분이고요. 두 분은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대등 재판부입니다. 여기도 3명 다 부장급으로 돼 있는 재판부고 지금 지난번보다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나갈게요. 그럼 잘 판단할 것이다. 자, 언론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니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걱정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삼성에 어려움 생긴다,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서 다시 시름 깊어지는 삼성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한 관심사들은 여전히 높고요.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이나 재판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서 다른 이유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지표는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주식 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봤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전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준비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할 말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 구치소 내에 각자 수감된 방에 오래 머물질 않아요. 낮에는. 차라리 어찌 보면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밖에 나와서 변호인 만나서 삼성의 현안에 관해서 얘기 나눈 것 말고 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있겠죠. 물론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일 나지도 않을 뿐더러 의사 결정 구조가 이재용 부회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어떤 판단에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말 큰 어떤 판단 이런 게 이재용 부회장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양지열 변호사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접견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문에 사실상 감옥에 있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큰일 나고 망한다 이렇게 전개할 필요는 없다. 삼성 오히려 이 경험칙상 이재용 안에 있을 때 더 잘 됐어요. 머니투데이의 한 선임 기자가 이재용에게 참 모진 세상 하면서 모진 듯하고 하면서
경영권은 검찰의 주장처럼 대통령에게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주도한 겁니다. 이거. 네, 주도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찬양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또 비판하는데 이 부분 삼성과 그 검찰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삼성 편을 들어요. 검찰 기자들도. 그게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요? 지금 현 여권하고 검찰이 있으면 검찰 편을 들고요. 검찰하고 삼성하고 이제 같이 그러면 삼성 편을 듭니다. 사안마다 좀 다르겠죠.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사합니다. 아무튼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기자들이 많다는 거 보고요. 그 재판도 시작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이걸 기소를 할지 말아야 될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면서요? 요거는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에 열지 말지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절차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절차까지 있었나? 이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검찰 심의위원회를 연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열긴 여는데 글쎄요, 뭐 이게 심의에까지 갈 사안은 그러니까 아니라고 일반적인 생각이 사안은 들거든요. 아닌데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관련된 내용은 심플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기소가 멈추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안 할지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뭐 크게 알려지진 않은데 뭐가 특이하냐면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간호조무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약을 한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세상에 폭로가 됐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이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로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되게 놀랍게도 그 문자를 그 간호사라는 사람과 남자친구가 조작을 했다고 나와요. 조작은 아니고 그걸로 돈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일부 나왔죠? 조작했다고 나왔어요. 일부 조작했다고요? 조작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간이 크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삼성의 부회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걸로 협박을 했다라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게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남자친구요. 네, 남자가. 그러면 이게 협박인 거면 이건 프로포폴 투약이 없었던 걸로 논리적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없진 않았죠. 또 그게 아니니까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사건의 전체 진실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그리고 그 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4명이 구속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관련해서도 제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리고 괜찮고요. 네, 이부진은 그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그 많은 의료 기록 중에 이부진 프로포폴 기록만 없어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시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유시민 이사장이 뭐 SNS 또 방송을 통해서 뭐 자신의 계좌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부분을 추후에 그 부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사과를 또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면서 이 소송 제기를 했고요. 고소를 한 건 아닙니다. 5억입니다. 금액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네. 내 명예가 당신의 불법행위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을 갚아라. 5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쎄 이게 참 대개는 이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같은 것을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고위공직자의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이냐고 볼 것인지는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당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진 건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굉장히 확신에 찬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위 자체를 당시 인터넷 방송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뭐 넓게 봤었을 때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 이사장 입장에 봤었을 때 이게 그렇게 믿을 만하다는 그런 게 있다라면 어찌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받아들여져도 면책이 될 것 같고
아무 근거가 없이 그런 얘기를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뭐 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되지 못하죠. 뭐 공익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언론 기관을 예를 들었을 때 네. 취재를 진짜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결론을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하면 허위 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공익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언론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시민 이사장을 그 기준에 좀 준해서 판단할 걸로 봐요. 과연 어떤 근거로 이걸 믿게 됐느냐, 어떤 근거로 믿고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됐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서 뭐 면책이 될 수도 있고요. 인정이 된다면 금액이 인정될 건데, 만약에 믿을 만한 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될 거고요.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네. 많은 기사 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가짜뉴스도 있었겠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만 콕 집어서 5억 손배서 좀 지금 윤석열 총장 퇴임하고 좀 맞춰져서 한동훈 이제 검사가 여러 뭐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요. 뭐 고소도 한다 그러고 행사적인 또 그리고 다른 또 기자 관련돼서 민사소송도 지금 제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자신의 뭐 좀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어쩌면 윤석열 총장이 좀 버팀목이었잖아요. 방어막 아니면 뭐 방어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홀로 서기를 좀 해야 되니까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고소라든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 변호사 아니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명예훼손 부분, 특히 고위공직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검찰과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 그것도 5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금액 인정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잘 알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제기했다라는 거는 글쎄 이걸 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가 아니라 한 검사장 본인도 약간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아니, 좀 메시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박 변호사와 반대로 저는 정치적으로 가투비를 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방어막 없어졌지만 정치권을 갔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렇게 표현해도 뭐 무방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뭐 정치인이죠 이미. 이제 정치인이라 봐도 무방하고 뭐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도 이제 정치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 할 수도 있죠. 뭐 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건 좀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아무튼 한동훈 검사장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했지 않습니까? 차규근 전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이제는 검찰 수사는 제동이 확실히 걸린 거죠. 네. 그럼 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이거를 사람을 구속시킬 만한 사안, 이건 딱 한마디예요. 그럼 김학의 그때 풀어줬어야 돼? 출국하게 놔뒀어야 돼?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까지도 문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검사들이 이 수사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니 애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느냐. 그러니까 아무 제재도 안 받고 피의자도 아니고 그냥 바깥에 나와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이 과거에 검찰이 잘못 수사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나가게 막은 사람을 이제 와서 또 절차 위반했다고 또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그건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연관된 사람이 차규근 본부장 말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장이었었죠.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라서 과연 이성윤 지검장도 피해자로 전환시켜놨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중앙지검장을 대검에서 피의자로 전환시켜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놓은 황당한 상황인데 수원지검에서 계속 나와라 했었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로 일단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공수처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제3자가 봐야죠. 이거를. 사실은 이 보수 쪽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그쪽을 얘기를 들어도 이걸 좀 그렇게 이해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절차적 부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김학의를 막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정말 잘못했다 칩시다.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한 번 수사를 하고 두 번 수사를 했었는데
두 번 수사를 했었는데 두 번 다 거의 면죄부를 봐줬잖아요. 네.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봐줬던 건데 네. 그 이후에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몰래 출국하려는 걸 막았던 건데 그 사람을 입건을 하고 또 그 사람을 구속을 하려고 했다.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검사들을 지금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좀 굉장히 열심히. 저는 이거를 그럼 김학의가 잘했다는 건가? 이런 좀 그냥 아주 담백하게 네. 그래 얘기가 나옵니다. 김학의를 누가 잘했다고 할 수 있나요? 0385님께서 김학의 동영상 보고도 덮어준 검사부터 조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상식이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학의를 봐준 검사들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잡았어요. 네. 그 검사들이 지금 수사하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구속영장까지 쳤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금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로 오늘 재판 5분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닉네임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누가 왕이 될 상인가? AI 관상가가 본 이재명부터 윤석열까지. 제가 어제 주필에서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왕의 상으로 98%가 됐다는 기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2020년 10월 30일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어제도 헤럴드 경제 기사였어요. 근데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불과 넉 달, 5달 전에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제목도 똑같아요. 제목도 똑같이 기사를 써놨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윤석열 양반의 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5달 만에 상이 바뀌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고 썼냐면요, 양반이 될 상이다 39%가. 그래서 눈치가 빨라 뭐든 잘 재고 따지는 전형적인 우두머리 상이라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AI 관상가를 동원해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궁금하냐고요? 참, AI가 보는 게 궁금하냐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다르게 썼을까요? 그것도 재미로 그냥 보라고요? 재미도 없다니까요. 관상보도 언론이 자주 합니다. 대권 처리되면 자주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2019년에 이런 관상 기사를 썼어요. 조재범 전 쇼트랙 국가대표가 순박한 인상을 지녔다면서, 그러면서 2차 가해를 저질렀던 2차 가해를 저질렀던 기사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썼냐면요, 상처가 얼굴에 투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 시절 성폭행당한 여상의 관상을 보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러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사진을 전면에다 싣고 피해자의 관상을 막 보고 있었어요. 이게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아니, AI 관상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좀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5달 만에 양반의 상에서 왕의 상으로 바뀌었대요. 네, 헤럴드 경제 기사였습니다. 참 대단한 탐사보도 기사였습니다. 멸종위기 사냥, 서울 인왕산 자락에서 또 발견.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인왕산 자락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사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두운색 몸통에 흰 꼬리 사냥이 경쾌한 걸음걸이로 동네 그리고 박물관도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사냥이 강원도 일대에서 서식하다가 산을 따라서 서울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반갑다, 사냥아. 수녀와 무릎 꿇더니 그 앞서 청년 2명 쏘아 죽인 미얀마 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무장 경찰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총격을 멈춰달라고 빌던 미얀마 수녀 기억하십니까? 그 수녀께서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이번에는 함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평화롭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위대에게 군경은 총을 쏴서 그 수녀님 뒤로 청년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도저히 시민에게 못 쏘겠다. 국경 넘는 미얀마 경찰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미얀마 경찰들이 쿠데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라고 총을 쏘라는 군부의 명령을 피해서 국경을 맞댄 인도로 피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봄이 더 피로 얼룩지지 않기를 빕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니까 계속해서 눈물겨운 기사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기사들을 저는 읽을 수도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도 우리 경제 괜찮습니다. 주가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재용한테 참 모진 세상이라고 머니투데이에서 눈물겨운 기사를 썼는데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경제는 잘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도 잘 될 겁니다. 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큰지, 언론은 이 외사랑, 이 짝사랑 언제까지 할 건지 참 애 같아 죽겠어요. 눈물겹습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